안녕하세요. 저는 40대 후반의 가정주부입니다. 연년생 딸과 아들을 키우는 엄마이며 대단한 애처가는 아니지만 속정과 의리는 그래도 남부럽지 않은 남편의 아내이기도 합니다. 부모님의 기일을 맞아 친정고향으로 가는 길인데 주말을 낀 고속도로라서 그런지 차가 참 많이 막히네요. 두 아이가 모두 수험생이라 가족끼리 오붓하게 나들이 떠난 적이 오래인데 차가 막히지만 오랜만에 떠나는 가족여행이다 생각하고 즐겁게 다녀올까 합니다. 물론 한날 한시에 돌아가신 부모님 생각을 하면 지금도 가슴 한켠이 아려오는 것이 사실이지만요. 예, 저 나이 먹을 만큼 먹어서 이런 얘기가 철없는 어리광으로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부모님을 모두 여의었으니 세상 천지 고아가 된 게 맞죠? 이런 생각을 하면 자식도 있고 남편이 있는 다복한 상황임에도 왜인지 마음이 서글퍼지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모님 따뜻한 품이란 것이 어디 나이를 먹는다고 해서 잊혀지고 무뎌지는 것이던가요? 제가 장점이랄 것이 별로 없는 평범한 사람인데 불쌍한 사람을 보면 안 됐다 생각하고 능력이 닿는 한 도와주고 싶어하는 측은지심이 강하답니다. 제가 생각하는 제 성격의 가장 보배스러운 부분이라 생각하는데 이게 다 저희 부모님이 물려주신 따뜻한 유전자 덕분이랍니다. 죽어 저 세상 갈 때 싸들고 갈 수 있는 재산은 살아생전 못 먹고 못 입은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한테 따뜻한 온정 베풀고 내가 베푼 온정으로 한 사람이라도 좀 살만한 순간을 가지게 하는 거, 그거밖에 없는 거란다. 아빠, 그런 건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닌데 어떻게 하늘나라에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이 되나요? 눈에 보이지 않으니 천국에 갈 때 가지고 갈 수 있는 거지. 천국에 가지고 갈 수 있는 재산은 눈으로 볼 수 있는 게 단 하나도 없단다. 어렸을 땐 아빠의 그런 말씀이 잘 이해가 가지 않았는데 평생 베푸는 삶을 지속하셨던 아빠와 엄마의 인생을 돌이켜보면 나이를 먹은 지금 그 깊은 말뜻의 의미가 이해가 가긴 한답니다. 저희 부모님은 살아생전 두 부부가 함께 주류 유통업을 하셨는데 주말이면 늘 고아원으로 봉사활동을 가셨어요. 봉사활동을 갈 때는 늘 저와 남동생도 함께 데리고 가셨습니다. 시험 공부를 해야 하거나 친구를 만나고 싶을 때도 있어서 가기 싫다고 투정을 부리면 하고 싶은 일과 해야 할 일을 구분해야 할 줄 안다면서 엄하게 꾸중하셨죠. 남동생과 저는 그런 부모님의 영향으로 고3 수험기간 빼고는 학창시절 거의 빠지지 않고 주말마다 고아원의 봉사활동을 따라다녔습니다. 요리 솜씨가 좋으셨던 엄마는 시장에서 고기며 과일, 제철 좋은 식재료를 사다가 고아원 아이들에게 특식을 만들어주는 걸 좋아하셨습니다. 아빠는 사업하시면서 번 돈을 꾸준하게 기부하시고 엄마를 도와 음식도 만들고 수고스러운 뒷정리도 마다하지 않으셨죠. 일본 유학 생활을 오래 하셨고 사업차 일본 방문이 잦으셔서 일어에 능숙한 아빠셨는데 고아원 아이들에게 일어 공부도 꾸준히 가르쳐 주셨어요. 제가 대학을 졸업하고 출판사를 다니던 시절 그날도 휴일을 맞아 저는 부모님과 함께 20년 넘게 꾸준히 도움의 손길을 줬던 고아원을 찾아 봉사활동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이었습니다. 고속도로 갓길에서 졸음운전을 하던 덤프트럭이 저희 가족이 타고 있던 승용차를 들이받는 사고가 발생했어요. 군생활 중이던 남동생은 변을 피할 수 있었던 게 다행이라면 다행일까요? 그 사고로 부모님은 사고 현장에서 즉사하시고 말았습니다. 운전석과 조수석에 나란히 타고 계셨던 터라 어떻게 손 써볼 수도 없을 만큼의 심각한 중상을 입으셨던 겁니다. 뒷좌석에서 안전띠를 메고 있던 저 역시 많이 다치긴 했지만 부모님만큼의 큰 중상은 아니어서 목숨은 건질 수 있었습니다. 너무 아파. 대체 여기가 어디예요? 우리 엄마, 아빠는 어디 계세요? 여긴 땡땡 대학병원 응급중환자실입니다. 환자분은 부모님과 교통사고를 당해 크게 다쳐서 지금 병원에서 치료받는 중인 상태고요. 이제 곧 응급수술 들어가셔야 해요. 그럼 저희 부모님은요? 저희 부모님은 어떠신데요? 안타깝지만
사고 현장에서 두 분 다 돌아가셨습니다. 많이 힘드시겠지만 마음 단단히 먹고 수술 받을 준비하세요. 저기 남동생분 와 계신데 잠시 불러드릴게요. 말도 안 돼. 어떻게 엄마 아빠가 이렇게 갑자기 돌아가셔? 나도 살고 싶지 않아요. 수술 같은 거 안 받을 거야. 엄마 아빠 있는 대로 갈 거야. 데려다줘. 아, 누나 정신 차려. 엄마 아빠 나도 너무 슬프지만 누나까지 이러면 나 어떻게 살라고 그래. 응? 엄마 아빠 마음 아프게 걱정시키지 말고 누나 마음 굳게 먹자. 응? 제가 그때 그 급박하고 힘든 상황에 입원해 수술받고 6개월 넘는 시간 동안 치료받은 병원의 레지던트가 지금의 제 남편입니다. 정신적, 육체적으로 바닥인 상황에서 저를 다독여주고 회복할 수 있도록 지극정성으로 도와준 남편과 연애를 하게 됐고 결혼까지 꼴이 나게 된 거였죠. 갑작스러운 사고이긴 했지만 양친 부모님이 모두 돌아가셨다는 사실에 시어머님은 저를 처음부터 탐탁지 않아 하셨어요. 그런 갑작스런 사고로 부모님 돌아가셔서 참 마음이 경황이었겠네. 여자는 결혼해도 친정 그늘이 큰 건데 부모님이 양쪽 다 없으시다니 참. 아가씨한테는 안 된 일이지만 우리 집 입장에서도 찜찜한 것이 사실이야. 우리가 나름 반기 꽤나 끼고 사는 집안인데 결혼식장에서도 신부 쪽 부모님 자리 텅 비어있으면 얼마나 볼썽사나울 거야? 당신은 참 부모님 여의고 황망한 사람한테 그런 야박한 소리 해야겠어? 그나저나 아가씨 아버님 조남이 뭐라고 했지? 둘째 아흔이 나하고 동양 사람이고 연배도 비슷한 것 같아서 말이야. 아, 예. 저희 아빠 고향은 원래 마산이고 고등학교까지 마산에서 다니셨다 들었습니다. 조남은 박성자 술자 되십니다. 아니 마산 땡땡구 나오고 정미소 집 아들 그 박성술이 말하는 거야? 아가씨가 그 점돌이 박성술이 딸내미라고? 예, 맞아요. 저희 친할아버지가 예전에 마산에서 정미소 운영하고 저희 아빠 별명이 귀 밑에 커다란 점이 있어서 학교 다닐 때 별명이 점돌이였다고 하셨어요. 네, 아유 살다 보니 이렇게 우연히 그렇게 만나고 싶던 은인의 딸을 다 만나는구만. 자네 아버지가 죽어서도 딸이 걱정되었던 모양이야. 며느리감으로 내 앞에 이리 턱하니 아가씨를 인사하게 만든 거 보면. 그러시면서 냅다 저를 얼싸안고 등을 툭툭 두들겨 주시며 마치 누가 보면 이산가족 상봉이라도 한 것처럼 미친 듯이 저를 반기시는 겁니다. 눈물이 글썽해서 절 반기시는 시아버지를 보면서 전 영문을 몰라 좀 벙쪄 있었고 이건 시어머니와 남편도 마찬가지였죠. 후에 시아버지에게 사연을 들어보니 참 기막힌 인연이긴 하더군요. 시아버지와 저희 친정아버지는 마산바닥에서 초등학교 시절부터 바로 옆집에 살면서 불알 친구로 형제처럼 붙어 지내는 사이였다고 합니다. 두 분 다 집안이 먹고 살만한 집이었는데 초등학교 한 4학년쯤부터인가? 시아버지네 집안 가세가 엄청 기울기 시작했답니다. 시아버지의 친부께서 병을 얻어 투병하고 또 운영하던 목재소가 망하면서 그리 된 것인데요. 그때부터 아무 조건 없이 물심양면으로 저희 아빠의 친부, 즉 친할아버지께서 시아버지를 도와주셨대요. 고추장 불고기나 갈비찜 같은 고기 반찬을 만들면 꼭 시아버지를 불러서 같이 먹게 하고 남은 음식은 싸가서 나머지 가족들도 배불리 먹게 해주었답니다. 그 옛날에는 월사금이라고 학교에 다달이 내던 수업료 같은 것이 있었는데 그걸 몇 달째 못 내 허덕이는 시아버지에게 밀린 월사금을 주시며 열심히 공부하라고 다독여 주시기도 하고요. 철마다 친정아빠 옷을 살 때는 빼먹지 않고 시아버지 옷까지도 챙겨주셔서 정말 배고프지 않고 헐벗지 않고 입성도 깔끔하게 학교를 다닐 수 있었다고 합니다. 결정적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등록금이 없어 하마터면 대학 입학을 포기하려는 시아버지에게 장학금조로 대학 등록금까지 조건 없이 내어주셨다는 겁니다.
이런 사연으로 저는 시아버지의 전폭적인 지지를 받으며 남편과 결혼에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저희 집이 못 사는 집은 아니었지만 당시 저는 부모님을 모두 여의었고 제 자신이 그다지 화려한 스펙의 소유자도 아니었기에 남편감이 의사고 시댁이 부자라고 하니 주변 사람들은 모두 시집 잘 간다고 돌아가신 부모님이 하늘에서 절 보살피나 보다고 그런 덕담들을 해주셨죠. 남편과의 결혼 생활은 그럭저럭 순조로운 편이었습니다. 남편과의 사이는 연애 결혼을 해서일까? 큰 성격차도 없었고 부부 금슬도 좋았답니다. 시아버지께서 저를 아껴주시는 건 두말할 나위 없었고요. 시아버지께서는 원래 은행권 회사를 다니며 지점장을 거쳐 본부장으로 퇴임하신 분이었는데 재테크 솜씨가 남달라서 많은 부를 축적하신 분이셨습니다. 주식이며 부동산, 시대를 조금 한 발 앞서가는 감각으로 건물만 두 채에 이르고 경기도 일대 보유한 토지도 상당하다더군요. 그런데 뭐 저는 그런 것에는 무지한 편이라 그냥 시댁 재산이 많은가 보다만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사사건건 제 비위를 건드리고 이상한 억측과 오해를 하면서 저를 괴롭히는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동서와 시어머니였습니다. 어머, 형님은 요즘 여자답지 않게 시부모님 모시고 한 집에 사는 거 불편하지도 않으신가 봐요. 솔직히 신혼 때부터 싫은 내색 하나 없이 아버님 댁에 턱하니 들어와 산다고 하셔서 남편이랑 저 솔직히 깜짝 놀랐잖아요. 뭘 그게 깜짝 놀랄 일일 것까진 없지 않아? 동서도 알다시피 내가 부모님 한나라시에 동시에 여의고 상심이 컸어. 어머님 아버님이 그런 내 빈자리를 채워주시는 분들이고 나도 의지되고 시부모님들도 좋아하시는데 일석이조 아닌가? 뭐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저희도 더 드릴 말씀은 없는데요. 높아심에 드리는 말씀인데 형님 혹시 아버님 재산 보고 그렇게 벌써부터 점수 따려고 밑밥 가시는 건 아니겠죠? 물론 형님께서 그렇게 탐욕스러운 계산으로 여우같이 시집살이 할 뿐이라고 생각하진 않지만요. 아니 동서, 무슨 말을 그렇게 남 얘기하듯 막 하나? 할 말이 있고 못할 말이 있는 건데 지금 지병 하나 없이 정정하신 아버님 두고 참 못된 말 하는 거 알고나 있어? 이런 불쾌한 얘기 두 번 다시 내 앞에서 하지 마. 내가 나이는 많지 않아도 분명 손익 형님인데 이런 위험한 발언 또 내 앞에서 하면 아버님께 바로 말씀드릴 거니까 그리 알고. 너는 대체 또 무슨 일이길래 아버님께 바로 말씀드린다는 거냐? 처음 시집 올 때부터 그저 시아버지하고만 쿵짝이 맞아. 시어미는 거들떠도 안 보더니 또 무슨 말을 아버님한테만 드린다는 거야? 그렇게 시어머니와 동서는 사사건건 둘이 합심하여 저를 시집살이 시키는 일에 재미 들린 사람들처럼 행동했답니다. 시어머니와 동서는 시쳇말로 요즘 유행하는 그런 말 있죠? 강약 약강의 인간형이요. 강자에게는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그런 타입의 사람들이랍니다. 무섭고 카리스마 짱짱한 시아버지 앞에서는 찍소리도 못하는 게 두 여자의 공통점이거든요. 동서와 시어머니의 만행은 그 후로도 틈만 나면 계속되었어요. 지랄 총량의 법칙이라고 했던가요? 직장이든 시댁이든 망고불변으로 통하는 진리라는데 누구 한 명 좋은 귀인이 있으면 그만큼의 행복을 깎아먹는 미친 자가 존재한다는 뭐 그런 법칙 말입니다. 저희 시댁에서 귀인이 시아버지라면 미친 자는 동서와 시어머니였습니다. 음식 잘하고 살림꾼인 저를 시어머니도 대놓고 욕은 못했어요. 다만 살갑게 딸처럼 구는 저를 누구보다 귀해하시는 시아버지를 보면서 말도 못한 질투를 남발하는 겁니다. 무슨 3-4살 먹은 어린애도 아니고 때로 동서와 시어머니가 저지르는 만행은 정말 유치하기 짝이 없을 정도였네요. 한 번은 시부모님의 결혼기념일 겸 시아버지의 생신날을 겸해 가족 잔치 비슷한 것이 있던 날이었습니다. 두 분의 결혼기념일과 시아버지의 생신이 같은 날이었거든요. 좋은 날이 두 번 겹친 날이라 시댁에서 가장 크고 좀 호사스럽게 가족잔치를 벌이는 게 통과 의례였죠. 시댁의 가풍을 익히 알고 있었던 저는 평소 솜씨를 발휘해서 두 분을 위해 직접 3단 케이크를 만들었어요. 부동산이다, 투자다,
평소 발이 무척 넓은 시아버님이라 찾아오실 손님들도 많고 가족들도 친척들까지 합세하면 손님들 수가 꽤 될 것이었기 때문에 케이크도 크게 만드는 것이 좋을 거란 생각에서였습니다. 전날 밤 늦게까지 재료 준비를 마쳐놓고 새벽같이 일어나 멋진 3단 케이크를 완성했는데 그날따라 아침 일찍 동선의 부부가 집으로 행차를 했더군요. 그리고 시어머니께서 뭔가 동서와 말을 맞춘 듯 제가 만든 케이크는 동선의 부부가 차로 가져가라고 시키는 겁니다. 안 그래도 저는 제가 만든 다른 음식들을 차로 가져가야 했기 때문에 그러라고 했죠. 그런데요, 동선의 부부 말입니다. 차를 몰고 오다 일부러 급브레이크를 밟고 경사 심한 언덕길을 불어 골라 운전해 오면서 케이크를 완전히 망가뜨려서 가지고 온 겁니다. 이런 사실을 어떻게 알았냐고요? 동선의 부부의 큰아들, 조카 녀석이 평소 자기 부모님에 대해 반항심이 좀 강한 녀석이거든요. 동서가 완전히 망가져버린 케이크를 들고 와서 가식적으로 어머 형님 죄송해요. 조심해서 가지고 온다는 걸 그만. 형님이 만든 케이크는 망가져서 중간에 그냥 버리고 왔어요. 대신 저희가 조국 호텔에서 요즘 완전 핫한 생자몽 크림 케이크를 사왔답니다. 어때요? 형님이 만든 것보다 훨씬 덜 투박하고 고급스럽죠? 여보, 대려 큰아기가 만든 케이크보다 호텔에서 사온 케이크가 훨씬 맛나 보이네요. 작은 애기가 쥐꼬리만한 월급 받으면서 지 생활도 빡빡하게 하는 앤데 당신 생일이라고 크게 생각했네요. 아이고 기특하기도 해라. 당신도 쳐다보지만 말고 어디 한번 드셔보세요. 네? 그러면서 시아버지 앞에 케이크를 내려놓으며 갖은 아양을 다 떠는데 실수가 나왔어요. 그런 분위기에 산통을 깬 것은 조카 녀석이었습니다. 엄마, 아까 아빠랑 운전하고 오시면서 도로 공사 중인 울퉁불퉁한 도로 골라 우회하고 급브레이크 막 밟으면서 왔잖아요. 제가 울렁거린다고 운전 왜 이렇게 하냐고 했더니 소기에 목적이 있어 그런 거니 참으라고 하셨으면서 큰엄마가 만든 케이크 망가뜨리려고 그러신 거예요? 동서는 얼굴이 불그락 푸르락 해지더니 아무 말 못하고 시동생이 서둘러 큰 조카를 데리고 식당 밖으로 데리고 나가더군요. 다시 들어와서 한단 말이 아버님 어머님 그날과 요즘 사춘기가 제멋대로예요. 아까 한 말들은 그 녀석이 반항심에 거짓말한 거니 마음에 두지 마시고요. 설마 안 사람이 그런 유치한 행동을 해서 오는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 어줍지 않은 변명을 늘어놓는데 시아버님 아무 말씀 없이 웃기만 하시더군요. 그러면서 제 어깨를 토닥토닥 거려주시는데 뭐 전 어떤 말씀을 하고 싶은 건지 다 알 수 있었습니다. 시아버지 뜻을 헤아렸기에 더 묻지 않고 그 유치하기 짝이 없는 만행을 그냥 덮어두었죠. 시동생 부부는 그렇게 시부모님을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니고 근거리에 살면서 자주 찾아뵙길 원하는 사람들도 아니었습니다. 그들 부부가 결혼 초에 시부모님은 시댁과 가까운 곳에 아파트를 사줄 테니 진척에 살면서 가족 식사도 자주 하고 그러는 게 어떻겠냐고 권유했는데 시댁과 가까운 곳에 사는 건 절대 못한다며 길길이 뛰며 거절해서 눈밖에 난 게 동서였죠. 동서의 그런 부채춤에 아무 말 못하고 놀아나는 한심한 종자가 시동생이었고요. 저희 시어머님께서요. 한날은 건강하시던 분께서 갑자기 뇌졸중을 앓아 거의 반신불수처럼 거동이 불편해지셨어요. 매일매일 한의원이다 재활치료다 손이 많이 가는 간병을 하게 됐고요. 이렇게 시어머니가 투병 생활을 하는데 단 한 번 괜찮은지 들여다볼 생각을 안 하는 동서였습니다. 저는 매일이다시피 목욕시켜드리고 중풍에 효과 좋다는 아로마 마사지도 밤마다 해드리고 하루에 1시간씩 꼭 운동도 함께 가드렸죠. 큰아가, 네가 있어서 솔직히 얼마나 의지가 되는지 모르겠구나. 너 없었으면 이렇게 큰 병 걸려선 내가 요양원이나 갔지 어떻게 됐겠니? 처음 결혼할 때 반대했던 거 미안하다. 내가 너 솔직히 시집살이 시켰던 것도 마음에 두지 말고 풀려. 알았지? 이렇게 저를 구박하시던 시어머니까지도 무척 고마워하시고 남편도 나에게 고생이 많다고 치하해주는데
이런 저를 마음에 들어하지 않는 두 사람. 네, 이번에도 역시 동서였습니다. 시어머니께서 누그러지시자 이번엔 시동생까지 가세해서 절 괴롭히는 거예요. 어머 형님, 요즘 노인들 병수발을 누가 집에서 직접 하나요? 아버님께서 돈이 없는 것도 아닌데 요즘 요양원 시설도 좋고 프로그램도 얼마나 체계적이게요? 집에서 그렇게 쓸데없이 고생하지 마시고 어머님 요양원 보내세요. 아니, 어머님이 지금 무슨 난리 피우는 치매 환자도 아닌데 요양원을 보내나? 내가 바깥일을 해서 바쁘다면 어쩔 수 없이 그래야 한다지만 다행히 난 가정주부고 짬이 되니까 어머님 보살펴드리는 거야. 동서 와서 병수발 도우란 얘기 안 할 테니 내 앞에서 그런 소리 다시 나지 마. 형수님께서 그렇게 시대착오적으로 열부 며느리 역할놀이를 하시니까 사사건건 제 와이프가 욕을 먹는 거 아닙니까? 요즘 세상 돌아가는 순리대로 좀 하고 살자고요. 예? 이번에도 어머님 병수발 하는 대가로 판교에 상가매장 하나 받으셨다면서요? 아니에요? 날 지금 시부모님 돈 보고 병수발하는 양아치로 보는 거예요? 뭐 눈엔 뭐만 보인다더니 지금이 딱 그 경우네요. 네, 아버님이 제가 지극정성으로 간호해서 어머님 많이 좋아지셨다고 고마워하시면서 저한테 선물하신 거 맞아요. 그런데요, 그거 받자고 제가 어머님 병간호한 거는 아닙니다. 상가 매장이 탐나면 아주버님 내외도 안부 전화 꼴랑 일주일에 10분 하지 마시고 한 달에 한 번이라도 직접 어머님 뵈러 오세요. 오는 효도 끝에 가는 내리사랑도 있는 거 아닌가요? 이게 요즘 세상 돌아가는 순리네요. 저는 그렇게 말하고 휙 돌아서 방을 나와버렸습니다. 제가 받은 그 상가 매장이라는 거요. 마치 제가 어머님 병수발 대가로 받은 것처럼 시동생이 말했지만 엄밀히 말해서 그게 이유는 전부는 아니었답니다. 저희 남편이요.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해서 의대를 갔는데 대학교 가서도 공부를 엄청 열심히 해서 과수석을 안 놓친 탓에 의대 6년을 등록금 한번 안 내고 다녔답니다. 반면 시동생은 삼수 생활을 거쳐 비싼 사립대와 해외 유학까지 시부모님 지원으로 다녀왔고요. 형제간이지만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 남편에게 지원해주지 못한 등록금과 그리고 그 옛날 저희 할아버지 도움으로 본인이 대학 등록금을 해결했다는 고마움에 저한테 상가 매장을 증여해 주신 거였어요. 엄밀히 말해서 명의도 남편과 공동명의로 증여해 주신 거였습니다. 이런 맥락을 저들도 다 알고 있으면서 마치 제가 돈을 탐내서 시어머니 병간호를 극진히 하는 며느리처럼 몰고 가는 게 참 우습고 화가 났죠. 상종하지 말자, 가족이라도 선을 긋고 살아가자 그렇게 결심하고 살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머님, 일어나 보세요. 정신 차리세요. 낮잠이 깊게 드셨나? 왜 이러지? 어머님! 어머님! 점심으로 콩국수 맛있게 잡숫고 그날도 어김없이 저와 동네 뒷산에 운동까지 다녀온 시어머님이 낮잠을 주무시다 영영 깨어나지 못하셨습니다. 부랴부랴 119를 불러 응급실에 갔는데 사인은 심근경색이었어요. 평소 고혈압에 심장쪽 질환도 함께 지병으로 앓고 계셨는데 근래 몸이 안 좋아지시면서 악화된 것일 수도 있다고 병원에서 말하더군요. 갑작스러운 비보에 온 집안 식구들은 황망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었어요. 특히 시어머님과 관계가 돈독했던 남편의 상실감이 컸습니다. 평소 애처가셨던 시아버님의 상심도 무척 컸고요. 장례 절차가 이뤄지고 온 식구들이 슬픔에 빠져 있는데 산통을 깨는 동서의 발언이 이어졌습니다. 형님, 듣자하니 어머님 건강 안 좋아지시면서 보험료 관리도 그렇고 생활비 통장도 형님께서 관리하셨다던데 어머님 생명보험금 나올 거 금액이 얼마나 돼요? 보험금 수령이니 아버님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면 자식들 명의예요? 동서, 아무리 돈이 좋다기로서니 그런 말할 자리 있고 아닌 자리가 있는 거야. 어제 바로 어머님 발인 맞췄어. 벌써 보험금 문운하는 건 좀 경우가 없어 보이네. 무슨 일인데 장례식장에서 이리 소란스럽니? 아니에요. 별일 아닙니다, 아버님. 본의 아니게 뒤편에 있다. 너희 하는 말 다 들었다.
네 어머니 명의 재산은 나하고 다 공동이라. 나 살아생전은 모두 내 소유니 그리하라. 젊은 사람이 몸 건강하고 멀쩡한데 부모 재산 욕심내면 발전이 없다. 우리 집 재산은 내가 세상 떠날 때가 되면 알아서 다 정리할 것이니 허물켜지 말고 스스로 뭔가를 일굴 생각을 하렴. 둘째 아가, 잘 들었니? 동서는 뭐 잘못 먹은 사람 같은 표정이 되었지만 감히 시아버님이 하는 말씀이라 대거리도 못하고 죽은 듯이 듣고 있더군요. 참 고소하고 통쾌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을 대신해주고 계신 시아버님이 아닐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시어머님 장례가 마무리되고 시아버지를 모시고 생활하는데 금술이 좋은 부부는 한쪽이 먼저 세상을 떠나면 다른 쪽도 건강이 안 좋아진다는 말이 있잖아요. 저희 시아버님이 그런 경우였습니다. 애처 가셨던 시아버지는 시어머니가 세상을 떠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급속도로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어요. 만성 췌장염이 췌장암으로 악화가 되었고 설상가상 치매 기운까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의사인 남편은 시아버지의 지병과 관련된 명의들을 수소문해 진단을 새로 받고 치료에 열심이었죠. 저 역시 집에서 식단에서부터 약 먹는 것 하나하나 세심하게 신경 쓰면서 시아버지 병간호에 힘을 썼습니다. 시어머니 병간호에 저도 많이 지쳐 있었지만 원체 저를 딸보다 아껴주시는 시아버지였기에 제 몸 힘든 생각을 할 겨를은 없었어요. 친정 부모님이 살아계셨더라면 노안으로 투병하셨을 수도 있고 그랬다면 딸인 저는 정성껏 간호했을 것이 당연했으므로 저를 친딸처럼 아껴주시는 시아버지 병간호가 몸은 힘들지언정 마음이 힘들 일은 없는 저였습니다. 그런데요, 연이은 병간호로 무리를 했던 탓인지 하루는 제가 시장을 다녀오다 상가 건물 계단에서 발을 헛디뎌 굴러 넘어지는 바람에 오른쪽 다리가 골절이 되어서 깁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의 피로까지 겹쳐서 나이 든 분들만 걸린다는 대상포진에까지 걸려 한 며칠 병원 신세를 지게 되었죠. 그런데요, 병원에서 퇴원해 집으로 돌아와 보니 시아버지가 집에 보이지 않는 겁니다. 일주일에 2번씩 와서 집안 청소를 도와주시는 도우미 아주머니가 계셨는데 전 영문을 알 수 없어 아주머니에게 전후 사정을 다짜고짜 물어보았죠. 아니, 이대 큰 사모님 진짜 모르고 계셨어요? 며칠 전에 작은 사모님하고 도련님께서 너무 당당하게 여기 회장님을 모시고 가길래 당연히 큰 사모님도 알고 계신 줄 알았죠. 동선의 부부가 아버님을 자기네 집으로 모셔갔던 거예요? 네, 앞으로는 여기 회장님을 본인들 부부가 모실 거라면서 큰 사모님도 마치 허락한 일처럼 자연스럽게 말해서 저는 그런 줄로만 알았어요. 뭐 자식이 채부모 모시고 간다는데 말릴 명분도 없잖아요. 너무 어이가 없고 그런 사정이 있으면 아무리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더라도 전화 한 통 넣어주지 그랬냐고 따지려다 관두었네요. 일단 저는 그냥 두고 넘길 상황은 절대 아니었기에 목발을 짚은 불편한 다리를 하고 다짜고짜 동선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동선의 집으로 가보니 참 며칠 안 본 사이에 시아버지 몰골이 눈에 확 띄게 너무 말이 아닌 겁니다. 끼니는 제대로 챙기고 있는 건지 의문이 들 정도로 몰라보게 수척해진 데다 위생 상태도 제가 모실 때보다 꼬질꼬질해 보이는 게 티가 나서 저는 순간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어 올랐죠. 아버님을 모셔다가 생활할 거면 제대로 돌보기라도 해야지. 그럴 것도 아니면서 일방적으로 모셔갔다는 저희가 너무 뻔했기에 따졌습니다. 아니, 동서, 나하고 우리 바깥 양반한테는 한마디 상의도 없이 이게 무슨 짓거리야? 아버님이 지금 몸이 온전치도 못한 상황인데 이게 무슨 막대먹은 행동이야? 아버님이 물건도 아니고 그렇게 제멋대로 모셔가면 어쩌자는 거야? 어머, 형님, 말 듣자 듣자니까 너무 우습네요? 아버님은 왜 형님만 모시라는 법이라도 있나요? 형님 대상포진에 다리 골절까지 와서 아버님 모실 형편이 안 되니까 저희가 모셔왔어요. 왜요? 그래? 그렇단 고마워. 전후 사정 잘 알았으니 아버님은 그럼 도로 내가 다시 모셔갈게. 걸리적거리니까 저리 좀 비켜. 형님이나 걸리적거리지 마시고 저희 인생에서 좀 빠져주시죠. 네? 시집 올 때부터 아버님 재산 누리고 여우짓 할 때부터 마음에 안 들었어. 왜요?
이제 와서 아버님 뺏기니까 억울해요? 재산 하나도 못 받을까봐 겁나서 그러세요? 동서, 본인이 돈 보고 부모님 모신다고 나까지 그런 사람 취급하지는 마. 결혼해서 합가하고 10년 동안 아버님 모신 거 나야. 재산 보고 몰래 아버님 빼간 건 동서라고. 이런 경우 없는 짓거리 나는 더 못 두고 보니까 얼른 아버님 내놔. 동서하고 돌아가시지도 않은 아버님 두고 재산이니 뭐니 더티한 싸움 같은 거 안 해. 언제까지 그 잘난 척이 먹힐까요? 입 닥치시고 이 유언장이나 보고 말해요. 앙칼지게 쏘아붙이며 동서가 종이 한 장을 제 면전에 휙 던지는데 글쎄 그게 뭐였는지 아세요? 시아버님이 작성한 유언장이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기함할 뻔한 나머지 아무런 말이 순간 나오지 않더군요. 그 유언장 집에 가지고 가셔서 천천히 읽어보세요. 아버님께서 시댁재산 한 푼도 빠짐없이 전부 저희 준다고 했어요. 뭐? 그게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동서네 부부가 무슨 자격으로 아버님 재산을 모두 상속받아? 그런 거짓말을 나한테 믿으라고? 법적으로 공증까지 다 받은 적법하고 정확한 유언장이에요. 아버님 사인, 지장, 도장까지 다 찍혀있는 거 안 보이세요? 이제 아버님 재산은 다 우리 거라는 거 빼도 박도 못할 사실이니까 이만 포기하고 돌아가세요. 재산은 나중에 법이 해결해 주겠지. 난 일단 아버님은 모셔가야겠으니 저리 비켜! 그렇게 억지로라도 시아버지를 모셔가려고 불편한 다리를 내고 동서를 밀쳤는데 글쎄 안방문을 벌컥 열고 시동생까지 나오더니 저를 집 밖으로 끌어내려고 하는 겁니다. 전 다급한 마음에 소리를 질렀고 2층 방에서 공부하던 큰 조카가 헐레벌떡 내려오더군요. 제가 험한 꼴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보더니 눈에 쌍심지를 켜고 소리치는 겁니다. 뭔가 심하게 부들부들 떠는 모습을 보니 조카가 엄청난 분노로 참을 수 없어 하는 모습이 보여서 전 순간 뭔가 일이 터져도 단단히 터지겠구나 직감했습니다. 엄마 아빠 이제 제발 그만 좀 해. 정말 죽어볼래 더는 죽어볼 수가 없네. 당신들이 사람이야 짐승이야. 어른들이래 시건방지게 끼어들지 말고 난 방에 올라가서 공부나 해. 학교 다니기 싫다고 검정고시 준비하는 주제에 어디서 깐죽깐죽 큰 소리니 큰 소리가. 아우 저 집안 말아먹을 종자 같은 일. 집안 말아먹고 있는 건 악마 같은 당신이잖아. 순간 사자처럼 광분한 큰 조카가 동서에게 달겨들어 뺨을 인정사정 없이 쫙 갈기는 겁니다. 엄마의 뺨을 때리다니 정말 폐륜적인 행동이 아닐 수 없는데 동서는 충격 때문인지 얼어붙어 있고 시동생 역시 뭐 특별히 말릴 생각을 못하더군요. 침울하게 가라앉은 표정으로 조카를 한참 무섭게 노려보기만 하는 겁니다. 너 허튼 소리 할 생각 말고 네 방으로 당장 올라가. 여기서 더 나가면 아빠 너 용서 못해. 아빠한테 용서받을 생각 따위 없어. 더 이상 큰엄마랑 식구들 기만할 생각하지 마. 꼴은 내가 못 봐. 용서? 나야말로 아빠 용서 죽을 때까지 못해. 안 해! 조카는 뭔가 비장한 각오를 한 듯 휴대폰을 꺼내 동영상을 틀더군요. 그러면서 거실 중앙에 설치된 커다란 빔화면으로 연동해서 동영상을 트는데 참 영상 속의 내용이 가관인 겁니다. 최근 치매 증상이 악화되면서 인지기능이 많이 저하된 시아버지를 상대로 동서와 시동생이 억지로 유언장을 작성하고 대리인을 가장해 지장을 찍고 사인을 받아가는 폐륜적인 장면이 동영상 속에 고스란히 촬영되어 있더군요. 제가 아픈 동안 시아버지를 모셔간 동서가 일부러 병원에서 처방해준 치매약을 복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바람에 시아버님의 인지기능이 더 악화되었고 그렇게 정신이 오락가락한 틈을 타서 악랄하게 유언장을 거짓으로 조작한 거였습니다. 정신이 온전치 못한 와중에서도 더듬거리는 목소리로 싫어 안 해 이거 아니야 고얀 놈들 중얼거리는 시아버지의 육성까지 동영상에 담겨 있었고 에이 진짜 노인네 집 끝까지 짜증나게 구네. 그러니까 누가 이렇게 형님네만 편애하래요? 똑같은 자식인데 왜 우리는 쳐다도 안 보고 형님네한테만 푹 안겨서 그러냐고요. 됐고 빨리 여기 유언장에 도장이나 찍어요. 빨리. 아유 짜증나 하는 시동생의 육성과 아버님,
그러니까 진작에 우리한테 좀 잘하셨어야죠. 자식 차별해서 말년에 이게 뭔 꼴이에요. 이 꼴 저 꼴 보기 싫으시면 빨리 눈 감으시던가 도장 찍으시던가 택하시라고요. 네? 막말하는 동서의 육성까지 고스란히 담겨있는 동영상. 그 막장스런 동영상을 보며 충격에 빠져 있는데 누군가 저의 어깨를 툭 치더군요. 돌아보니까요, 남편이 와 있더라고요. 병원에서 퇴원한 제가 갑자기 동선의 집으로 달려갔다니까 걱정이 되어서 저를 데리러 온 거였습니다. 남편 표정을 보니 동영상을 전부 감상한 표정이더군요. 모자란 놈아. 네 옆에는 남이니까 아버지한테 저딴 식으로 구는 거 인간 말종이다 하고 넘긴다만 너는 아버지 어머니 몸속에서 나고 자란 놈이 어떻게 저런 악마 같은 거한테 동조해서 이딴 식의 일을 꾸며? 네가 사람 자식이냐? 어? 너하고 나 형제고 뭐고 앞으로는 아무것도 없다. 너하고 나의 관계는 오늘로 여기서 끝이야. 동서, 아주버님. 아무리 돈이 좋아도 이건 아니죠. 우리가 아무리 아버님을 모셨어도 그 많은 재산 우리가 다 차지할 생각도 없었고 공평하게 반으로 나눌 심산이었어요. 아버님도 건강하실 때부터 늘 그리 말씀하셨고요. 가만히 기다리면 굴러들어올 복을 차버린 건 동서하고 아주버님이니 억울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죗값 달게 받을 각오나 하세요. 저와 남편은 그렇게 편찮으신 아버님과 충격으로 온전한 정신이 아닌 것 같은 끈적한 녀석까지 집으로 데리고 돌아왔습니다.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서 제 다리 아픈 것도 있고 한동안 제대로 씻지도 못해 보이는 아버님 목욕부터 시켜드렸죠. 평소 할아버지를 아빠보다 더 믿고 따르는 끈적한 녀석이 착하게도 몸소 나서 도와주는 바람에 목욕 도우미 없이도 무탈하게 아버님 목욕을 잘 시켜드렸죠. 저는 그런 끈적한 녀석에게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할아버지를 따르는 건 알았지만 오늘 하는 거 보니까 우리 큰조카가 너무 착하네. 할아버지께서 정신이 온전치 않으시지만 너 하는 거 다 마음으로 느끼고 너무 행복하셨을 거야. 그런데 그 동영상 그건 어떻게 촬영을 다 할 생각을 했니? 큰엄마 입장에선 고마운 일이다만 그래도 너희 부모님인데 정말로 괜찮겠어? 그 사람들이 제 엄마 아빠라고요? 큰엄마, 저는 솔직히 세상에 제 부모님은 아예 없다고 마음먹은 지 오래예요. 저한테 진짜 부모님 같은 존재는 지금 편찮으신 할아버지밖에 없어요. 그래서 너무 속상하고요. 인자하고 천사 같은 할아버지를 속여서 재산이나 탐내는 작자들. 평소 할아버지가 투병하실 땐 저 영감탱이 언제 죽냐고 돈에만 환장해서 제가 바라는 건 엄마 아빠가 법적으로 달게 처벌받는 거 그거밖에 없어요. 알고 보니까 큰 조카가 동서가 낳은 아들이 아니더군요. 시동생이 20살 언저리에 같은 대학 여대생과 사고쳐서 낳은 아이랍니다. 그렇게 태어난 큰 조카를 데리고 지금의 동서와 결혼한 거였는데 시댁의 재산을 보고 결혼한 동서였는지라 게다가 인격이 개차반이라 큰 조카를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구박했나 봅니다. 교묘하게 사람들 앞에서는 아들, 우리 아들 하면서 엄청 잘해주는 척하고 뒤에서 안 보이는 곳에서는 그렇게 못된 계모 행실을 했나 봐요. 학원비도 제가 낳은 딸아이 것은 척척 제때 잘 내면서 큰 조카가 다니는 학원에는 뻑하면 학원비를 체납해서 선생님들 눈치 보게 만들고 결국 그런 동서 못된 행실 때문에 제대로 학원 한 번 다니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런 사실을 시동생에게 큰 조카가 말하면 또 거짓말한다고 학원비 가져다 오락하는 데 써놓고 새엄마를 모함한다고 부부가 나서서 아이를 닥달하니 큰 조카 심정이 과연 어땠을까요? 심지어 어린이날이나 가족기념일에 소갈비 외식을 가면서 교묘하게 큰 조카한테는 볼일 보러 간다고 저희 세 식구만 가고 큰 조카는 집에서 혼자 남아서 라면을 끓여 먹게 만들었다니 시동생 부부의 사람됨이 정말 바닥이라는 걸 알 수 있었네요. 정말 여러 가지로 용서해서는 안 되고 상종해서는 안 될 인간들이 분명했습니다. 큰 조카의 아프고 억울한 사연을 들은 남편도 함께 대누했어요. 남편과 저는 머리를 맞대고 시동생 부부를 엄벌에 처하기로 결론을 내렸죠. 남편과 저는 아는 인맥을 총동원해서
상속 전문 변호사를 고용했습니다. 그리고 시동생 부부는 강요죄로 형사고발했어요. 큰 조카가 촬영해둔 동영상은 결정적인 증거로 법정에서 작용을 했고 시동생 부부는 결국 실형 1년을 선고받고 감옥에 복역 중입니다. 동선의 작은 딸은 그 집 외가에 들어가 생활하고 있고 텅 빈 집에 혼자 들어가 살겠다는 큰 조카를 제가 만류했습니다. 저를 엄마로 생각하고 네가 독립하고 나가고 싶을 때까지 우리 집에서 같이 생활하자고 했습니다. 이 부분 큰 조카의 보호자를 자청하기로 한 건 남편과도 이미 상의가 된 부분이었고요. 평소 시아버지뿐 아니라 저를 많이 따르던 큰 조카라서 너무 고마워하면서 한 집에서 지내겠다고 하더군요. 시아버지는 제가 모시게 되면서 한동안 건강이 많이 호전되셨습니다. 요즘은 치매약이 좋게 나와서 치매 진단이 나와도 약 복용을 잘하면 더 심하게 악화되지는 않는다고 하더군요. 동서가 유괴해 가듯 아버님을 데리고 가서 한동안 약도 못 먹고 하던 탓에 악화되었던 증세가 제가 지극정성으로 간호하며 모신 후로는 상태가 많이 좋아졌었습니다. 그런데 노안과 병마 앞에 장사 없다던가요? 췌장암이 느리게 진행되었다면 정말 좋았으련만. 어느 날부터인가 심해지기 시작한 췌장암 증상들로 투병을 하시다가 시아버지께서는 결국 하늘나라로 가셨습니다. 그래도 요양원에 모시지 않고 집에서 살뜰하게 보살피며 마지막을 지켜드릴 수 있었다는 게 다행인 것 같습니다. 시아버지께서 위독해지시자 평소 할아버지를 많이 따르던 큰 조카는 모든 일을 접고 하루 종일 할아버지 곁에서 시간을 보냈어요. 저희 아이들도 한동안 학원을 쉬게 하고 할아버지와 시간을 많이 보내게 했습니다. 남편도 최대한 일을 줄이고 아버님 곁에서 말벗도 해드리고 신문도 읽어드리고 아버님이 그나마 기력이 올라왔을 때는 잠깐이라도 바둑이라도 두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냈습니다. 돌아가시기 이틀 전 거짓말처럼 정신이 말짱하게 돌아오신 시아버지께서 말씀하시더군요. 내가 이렇게 정신도 온전치 못하고 중병으로 투병을 하는데 요양원 신세도 지지 않고 집에서 며느라기 살뜰한 보살핌까지 받으며 생을 마지막을 마무리할 수 있어서 참 복이다 싶구나. 살면서 나쁜 짓 안 하고 거짓말 안 하면서 성실하게 살려고 노력한 복을 이렇게 받나 싶기도 하고 말이다. 그나가 참 고생 많았다. 나 젊어서 너희 할아버지 덕을 크게 봤는데 죽으면서까지 네 따뜻한 보살핌 속에서 이런 대우를 받는 걸 보면 다음 생에 너희 집안에 갚을 떡이 참 많을 것 같다. 내가 정정할 때 작성해둔 요원장이 한방 금고 속에 있으니 후에 내가 죽고 상황이 정리되면 꺼내서 보거라. 그렇게 말씀을 남기신 시아버지는 손주들과 즐거운 저녁 식사를 하시고 다음 날도 여느 날과 다름없이 집에 계시다 소파에 앉은 채로 돌아가셨습니다. 평소 좋아하시던 동물 다큐 프로그램을 시청하시다가 아주 평화로운 자세로 얼굴에는 온화한 미소까지 띠신 상태로 편안하게 돌아가셨어요.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장례 절차가 끝나고 나서 아버님 유언대로 안방에 있는 금고를 열어보니 말씀처럼 정정하실 때 미리 작성해둔 유언장이 있었습니다. 유언장 상으로는 재산의 절반씩을 저희 부부와 동선의 부부가 나눠 가지라 되어 있었죠. 이건 뭐 저희도 익히 예상한 내용이었습니다. 살아생전 아버님께서 너를 아끼지만 재산은 똑같이 동선애와 나눠주려는데 괜찮느냐 물으셨고 저는 당연히 괜찮다고 대답했었거든요. 그런데 사필 규정이라고 했던가요? 저희가 억울해할 필요 없이 법이 때로는 모든 판단을 알아서 해주더군요. 시동생과 동서 말입니다. 시아버님이 치매로 정신이 온전치 못하셨을 때 일부러 치매약 복용까지 막으면서 억지로 유언장을 허위로 작성하는 범죄를 저질렀잖아요. 그 죄질이 좋지 않아서 허위 유언장 작성으로 상속 결격자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시아버님 투자에 귀재답게 치밀하셨던 건지 변호사가 능력이 좋았던 건지 몰라도요. 아버님이 작성한 원래 유언장에도 그런 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폐륜적인 불효, 범죄와 같은 결격 사유 발생 시
상속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 조항으로 인해 동선의 부부는 시아버지의 재산을 단 1원도 받을 수 없게 되었답니다. 해서 시아버지의 그 막대한 재산의 절반은 제가, 나머지 반은 남편이 상속받게 되었습니다. 자산가였던 시아버님 덕분에 갑자기 부자가 된 것이 사실이지만 흥청망청 쓰지는 않을 생각입니다. 평소 극진히 시아버지를 따랐던 큰조카에게는 저희 자식들에게와 똑같은 지분으로 재산을 상속해줄 예정입니다. 그림 공부를 하고 싶어하는 큰조카를 파리로 유학을 보내주기로 최근엔 약속도 했고요. 살아생전 장학사업에도 힘쓰셨던 시아버지 유지를 본받아 돈이 없어 공부 못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장학사업도 이어나갈 생각입니다. 저희 부모님이 그렇게 강조하시던 나눔의 삶, 베풀면서 사는 일만이 죽을 때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이 된다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허투루 돈을 쓰지 않고 욕먹지 않는 부자의 삶을 살려고 노력하려고요. 세상 살면서 돈만큼 좋은 것이 없다지만 오로지 돈만을 쫓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나락으로 떨어지는지 저는 시동생과 동서부부를 보면서도 뼈저리게 느낀 것이 많습니다. 지금 감옥에서 시동생 부부는 과연 무슨 생각을 할지 의문이 드네요. 아빠가 생전하셨던 말씀, 천국에 갈 때 가져갈 수 있는 재산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 뿐이라는 말.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오늘 하루도 눈에 보이지 않지만 누군가의 마음과 인생에 따뜻함을 더해줄 좋은 일 한 가지를 하려고 노력하면서 파이팅 하렵니다. 여러분도 기운 내시고 부디 파이팅 하시기 바랍니다. 긴 얘기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